안녕하세요. 똑똑한 스마트 제조혁신 토크쇼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예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AI가 분량률을 30% 줄이고 생산성을 20% 늘린다고 하면 믿으시겠나요? 이미 미국과 독일의 제조 현장에서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오늘 똑톡에서는 제조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성은 교수님과 질문을 나눠볼 텐데요. 최근 5년간 글로벌 제조 AI 트렌드와 그리고 해외 선도 기업들의 성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제조기업의 80% 이상이 이제 AI를 도입하거나 이제 시험 중에 있고요. 그다음 제조업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71%가 AI가 지금 100년 만에 최대 생산성 혁신을 이끌 것으로 본다는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을 정도로 AI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제조업 현장에 영향을 미칠 것은 이제 당연한 사실입니다. BMW 같은 경우는 비전 검사로 불량률을 최대 이제 60% 감소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멘스 같은 경우는 디지털 에너지 관리로 단위 제품당 전력을 24% 절감을 달성했고, 그다음 GE 같은 경우는 예지 보전으로 가동률 20% 상승과 검사비를 25% 정도 낮추는 성과가 있었고요. 이 전 세계 제조업의 그 선두를 이제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제조기업의 80% 이상이 이제 AI를 도입했다라는 거잖아요. 좀 냉정하게 판단을 했을 때 우리의 제조 환경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대기업, 거기에 다시 들어가서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그 AI 활용 현황을 좀 보면 사실 0.1%? 1% 채 안 되는 그 AI를 활용해서 제조에 반영을 하는 이제 그런 조사 결과도 있죠. 그렇게 봤을 때 아직 AI는 우리 중소기업에게는 먼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급업체인 김지인 대표님은 이 단장님의 말씀에 동의하시는지? 네, 상당히 동의를 하고요. 우리나라 제조 데이터 수집률을 보면 60.8%로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AI 활용 비율은 0.1%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과 우리나라의 이제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국내 이제 대기업 현장에서 실제로 AI를 활용해서 이 격차를 좀 줄인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현대자동차의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 사례가 있는데요. 공장을 짓기 전에 가상의 공장에서 로봇의 동선이라든지 물류 이동, 그리고 뭐 설비의 간섭이라든지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가상으로 검증하면서 공장의 그 안정화 기간 그리고 시행착오들을 좀 줄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경쟁사들하고 못지않게 빠른 속도로 신공장을 가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태림 산업의 경우가 좀 궁금합니다. 스마트 제조 혁신을 도입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것들이 있을까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그런 것 같아요. AI는 언제 도입했느냐? 제조 혁신은 언제부터 했느냐? 저희는 항상 그러고 있거든요. 여러 혁신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는데, 이게 급변했던 거는 아마 지금이, 최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기에 이제 그런 AI를 다루는 비용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저렴해졌고, 특히나 단장님이나 이제 기관 같은 데서 이제 중소기업 위주의 여러 사례들을 대기업에서 발굴했던 거를 밑으로 내려주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어떤 때보다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때로는 실패도 하고 근데 때로는 성공도 하는데 그 기대감은 언제보다 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 처음에 스마트 제조 혁신을 추진을 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좀 도입이 됐을까요? 저희는 현장의 문제에서 접근을 항상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낭비를 제거하는 게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정의한 뒤에
어떤 기술들이 필요했는지를 뒤에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시뮬레이션이나 AI도 있고 로봇을 더 잘 활용하는 기술들도 있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스마트 공장이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디지털 전환, DX, 그리고 AI 전환, AX라는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전문가들에게는 너무 쉬운 용어일 수 있지만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생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장님께서 DX와 AX는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우리가 말하는 제조 AI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ICT 기술로 개선을 한다라고 하는 게 스마트 공장이다.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어떤 이 플랫폼이 있다면 그 플랫폼을 지지하는 두 가지의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 기둥을 저는 DX라고 얘기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 또 하나의 기둥은 AX라고 얘기합니다. AI 트랜스포메이션, AI 전환. 그래서 DX와 AX가 적절히 공장에 적용이 돼서 스마트 팩토리가 궁극적으로 향하는 목표 지점,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 요것이 전체적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2014년도서부터 스마트 우리 제조혁신 추진단이 시작이 됐거든요. 이제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10년 동안 저희가 부단히 진행해 왔던 일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제조 현장에 로봇을 도입을 해주고 생산되는 과정을 모니터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현장에서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작업에 로봇 투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절한 센서를 통해서 제대로 이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환경, 그런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 이런 작업을 저희가 10년 동안 이렇게 해왔던 거고요. 그래서 단장님 말씀에 이제 덧붙여서 또 의사결정 방식에서 DX랑 AX가 어떻게 좀 다른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진행이 되어 왔던 DX에서는 그 미리 정한 규칙에 따라서 이제 공정을 관리하는데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하려는 AX에서는 AI가 데이터를 학습해서 새로운 상황에서도 스스로 최적의 해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DX가 중요하다, AX가 중요하다, 이제 이런 게 아니고요. DX랑 AX가 이렇게 잘 맞물려서 돌아가야지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뭐 자율 제조, 스마트 공장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 같이 간다고 봐야겠네요. 그럼요. 그렇다면 그 대표님, 테린 산업의 현재 상황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아나운서님은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전 건강을 너무 중시합니다. 근데 공장에서 비슷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공장에 하는 활동은 워낙 많은 활동들이 있거든요. 근데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정신이 건강한 건 아닐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AI라는 거는 워낙 깊숙이 이렇게 다 들어와 있어서 어떤 거는 좋은 효과가 있기도 하고 어떤 거는 그 하다 보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관점에서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뭐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아까 언급해 주신 뭐 MES라든지 이런 거에서 제조 현장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낭비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불량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했던 것을 요새는 뭐 머신 비전이나 이런 카메라들이 사람보다 더 빨리 이렇게 찾아주기도 하고요. 최근에 좀 재밌었던 거는 자율 무인 운송 로봇들인데요. 저희가 AMR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AGF라고 무인지게차 이런 것도 있는데, AI가 없었던 시절에는 얘네들을 다 프로그래밍을 해서 다른 로봇들이 우리가 다 설계를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공장에 또 갖다 놓으면 일본에서 온 친구는 일본 친구대로, 중국에서 온 친구는 중국에서, 한국은 한국 친구대로 막 로봇들끼리 아무 프로그램 없이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일을 잘 해요. 근데 얘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제조 AI로 전환하는 시점이 왜 지금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관점에서 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5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좀 공급망 위기가 좀 촉진시켰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비드-19 이후에 글로벌 공급망이 많이 문제를 겪었고요. 그래서 생산 차질과 큰 손실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AI가 이런 리스크를 미리 예방하고 대체 공급처를 추천해주는 등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많이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AI 전환이 지금 필요하다는 한 가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숙련공 부족입니다. 베이비 부머들의 이제 은퇴로 인해서 그 경험 많은 인력이 전 세계적으로 줄고 있고요. 반면에 그 저출산 때문에 신입 직원의 유입은 낮고, 그래서 이런 경우 AI가 그 숙련공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데이터화해서 신입 직원 교육을 도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부족한 신입 직원의 그러한 워크포스를 이렇게 메꿀 수도 있기 때문에 AI 전환이 필요한 또 다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공급기업 입장으로 좀 실제 사례를 좀 더 말씀을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카이라고 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라고 하는 기업은 2021년부터 30개 협력사랑 디지털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납기 지원이나 품질 문제를 미리 좀 시뮬레이션해서 공급망 관리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해외 공장 같은 경우에는 AI 기반의 3D 매뉴얼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비숙련된 현지 외국인 노동자들을 좀 쉽고 빠르게 교육해서 현지 공장의 안정화 기간을 단축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제조 AI는 지금 기업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오경진 대표님은 같은 의견이실지 궁금합니다. 너무 같은 의견이죠. 너무 같은 의견이고, 너무 이제 한 개인으로서는 너무도 공감하는데 막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느낌에서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나 지금은 고성장기가 아니다 보니까 과연 저 기술이 적정한 기술인가, 내 몸에 맞는 옷인가는 항상 고민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의 깊게 저 사례를 우리 회사에 도입했을 때 과연 사업기간 안에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제일 그냥 공감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절박함이거든요. 지금 90% 이상 수출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경쟁하고 있는 나라들이 뭐 인도라든지 아니면 유럽의 어떤 나라라든지 저희보다 더 공격적으로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그런 절박함 이런 것들 때문에 더 깊게 보고 더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처음에 스마트화를 좀 도입을 하실 때 임직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은 쉬우셨나요?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일적인 관점이고요. 내가 안 하던 일을 하는 관점이고, 하나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고용에 대한 불안에 대한 관점인데, 확실한 건 첫 번째 대답은 제가 확실히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중소기업에서 특히 AI 도입이 어려운 거는 AI 도입과 원래 하던 일을 하나를 추가를 하려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고용에 대한 부분은 뭐 나중에 또 여쭤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수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옆에 있는 회사보다 10원이라도 저렴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의사결정의 끝에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로봇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목표로 하는 거는 경쟁력만 있으면 돼요. 근데 대신에 단위 공정에서는 한 사람, 두 사람 줄 수 있겠죠. 근데 저희는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세계에 있는 물건들을 더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라인에서는 한두 명이 빠지더라도 저희가 10개, 20개 가져와서 사람 더 늘려야죠. 그리고 세금도 많이 내야죠. 그러니까 고용의 문제를 사실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단장님 쭉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스마트 제조 혁신 추진 단장님으로서의 그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 그분이 이제 유명한 말을 좀 했어요. 이 세상에 확실한 거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죽음이고 두 번째는 세금이다. 뭐 우리가 다 이해할 만한 그런 멋진 말을 해 놓으셨는데, 저는 또 이 시점에서 정말 이 세상에 확실한 것 하나는 좀 더 하고 싶다. 그게 AI다. AI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 가운데 항상 같이 가야지 될, 마치 죽음과 세금과 같이
항상 같이 있을 확실한 것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조업에 AI를 어떻게 접목시켜서 생산성 향상을 시켜가지고 미래 경쟁력,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갈 것이냐. 이것이 가장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과제다. 가장 중요한 과제다. 반론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첨언하려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은 생산성, 또 대부분 이제 AI를 제조 현장에서 이야기하면 생산성, 분량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산업에 있으면서 관찰하는 거는 설계라든지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데 더 많이 효과적인 것 같아요. AI가 좀 잘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현장과 정책이 어우러짐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많이들 좀 걱정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아까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 문제를 좀 떠올릴 것 같거든요. AI가 일자리를 줄인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뭐 현장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현장을 많이 가보면서 느낀 거는 제조 AI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던 일자리를 뺏는다기보다는 좀 일자리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예를 좀 들자면요. 첫 번째로는 이제 기존에 있던 위험한 작업이 많이 줄고요. 이제 그 대신에 안전이 많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공장에서 고온, 그리고 이제 중량물 같은 위험 업무는 AI, 그리고 요새 많이 얘기하는 로봇이 많이 대체를 하고요. 근로자는 그것보다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좋은 현상이 AI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AI 적용을 통해서 새로운 직무가 이제 공장 안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I 분석가, 그리고 예지보전 엔지니어 같은 새로운 직무뿐만 아니라 AI 협업 코디네이터, 그리고 AI 거버넌스 전문가 같은 좀 더 폭넓고 새로운 직종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업무의 질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단순 반복 업무는 이제 줄게 되고 AI 분석 결과를 사람이 이제 검토하고 승인하는 그런 운영을 최적화하는 고도화된 업무에 사람이 하고 나머지 이제 단순 반복 작업 같은 경우는 그 AI 그리고 로봇이 대체하는 식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분석을 만나봤는데 현장에 오 대표님이 계시잖아요. 직원들은 좀 고용 불안 같은 거를 느끼는지도 궁금하네요. 두 가지 불안인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하던 일을 뺏길 것이냐라고 하는 거랑 아니면 회사의 그 일자리 개수 자체가 줄어드는 건가 양쪽인 것 같아요. 일자리의 개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경쟁력을 향상시켜서 좀 더 많은 일을 받아오거나 많은 일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회사의 규모와 성장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걱정들은 그런 업종이나 하는 일이 바뀜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가지 못해서 이렇게 도태되거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주민단이나 이런 데서 여러 교육이라든지 이런 직업 전환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계시거든요. 그걸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최대 물류센터를 갖고 있는 이제 우정사업본부에 그 AI CCTV를 도입을 하게 도와드렸는데 그전에는 이제 어떤 관리자분께서 24시간 내내 이제 그 모니터를 하시면서 계속 안전을 이렇게 관리하시던 그런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도입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어떤 안전 시스템 개선자 그리고 안전을 교육하시는 그런 직군이 이제 단순 모니터링에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만 보아도 앞으로 AI 기술이 도입됐을 때 많은 양질의 일자리들이 저는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장님, 우리 산업과 정책이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스마트 팩토리 자격증, 기술 자격증을 작년서부터 국가 공인 자격으로 이제 발급을 하고 시험도 보고 이렇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기능사, 산업기사 이렇게 이제 자격을 딸 수 있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사 자격까지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대학생들이 또는 고등학생들이 스마트 제조, AI와 제조와 관련된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공부를 하고 싶은 아이들이 이 자격증에 트라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생태계의 처음이다. 처음 첫 발자국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면 자격증 가진 사람들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우선 채용을 한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쪽 분야의 자격증을 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거다라는 거죠. 이게
저변이 이제 확장이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친구들을 또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무작정 채용할 수 없잖아요. 고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용하는 과정에 혹시 비용이 든다면 그 비용을 정부가 대주겠다. 정부가 어떤 인센티브의 형식으로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격증 활성화시키고 우리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취직이 잘 될 수 있게 해주고 그 회사가 스마트 팩토리가 잘 되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우리 ICT 공급 기업들이 기술 개발하는 데 지원해 줄 수 있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계속 만들어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서부터 올해 한 3개 정도의 지역 센터를 만들었는데요. 내년까지 해서 전국의 권역별로 7, 8개의 센터를 만들 생각입니다. 무슨 센터냐면 AI 센터를 만들 거예요. 지역에서 뭔가 정말 손을 꽉 잡고 그 지역의 인재를 양성을 시켜서 그 지역의 기업에 제대로 이렇게 적용시키고 꾸준히 이 바닥을 훑는 저인망식의 그런 인력 양성의 그 구조들을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조 AI 시대는 정말 시작이 되었고 더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만의 로드맵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김지인 대표님께 묻고 싶은 거는 한국 제조 AI 생태계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공급 기업 눈으로 보면요. 한국의 제조 AI 생태계는 아직 빠른 추격자 단계인 것 같아요. 이 격차의 본질은 미국하고 중국이 이미 검용 LLM하고 에이전트를 상용화하는 데 속도를 지금 바짝 올리고 있는데 저희는 인재 자체 LLM이 나오고 있는 그 점인데요. 이대로 가면 이제 자율제조 시대에 우리가 아무래도 의사결정이라든지 시행 능력이 뒤처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범용 LLM 같은 거대 기술을 따라잡기보다는 우리 한국이 너무 잘하고 강한 이제 제조에 특화된 모델을 가지고 3년 내에 추격할 수 있겠다는 그런 또 그 로드맵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반 구축이에요. 저희 같은 민간 공급 기업과 이런 제조 대기업들이 컨소시엄을 맺어서 현장의 데이터를 강력하게 결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정부가 꼭 해줘야 할 일은 GPU라든지 이제 R&D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제조에 특화된 모델을 개발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되면 확산이 가능할 텐데 이 특화 모델을 또 각 공정에 맞게 파인 튜닝하고 레그로 최적화를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렇게 되면 AI 바우처 사업으로 중소 중견에 좀 빠르게 보급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생인데요. 현장에 AI 에이전트를 올리고 등대 공장을 확장하고 실증해서 민간이 스스로 이제 그 다음엔 스스로 고도화하고 확산하는 자율제조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선택과 집중의 민간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해서 데이터, 그다음에 특화 모델, 그다음에 현장 이 5라인을 완성하면 저희도 3년 안에 추격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인 대표님이 추격 전략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고요. 그 앞으로 3년 안에 이제 중소기업 현장에도 불량 자동 검출이라든지 예지 보전 그리고 이제 맞춤형 소형 생산이 이제 활발히 적용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네, 이제 그러기에 위한 많은 노력이 이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변화가 그냥 뭐 단순히 지금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되고 이게 하나의 생태계로 이제 구축이 되려면 아래와 같은 3가지 이제 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저희가 계속 말을 하고 있는 데이터부 구축하고 이제 그것에 필요한 이제 인재 양성, 뭐 인력 양성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제조업에 쓰이는 AI 기술들, 그러니까 예지 보전, 공정 최적화 이런 것들이 좀 상용화가 되어야 되고 민관 얼라이언스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 3단계로는 1단계, 2단계를 기반으로 한 그 자율형 공장 생태계를 완성을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이제 화두로 밀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2.0 전환을 3단계에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AI 도입을 피할 수 없고 또 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많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비용이나 인력, 뭐 데이터 이런 것들에 제약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좀 가장 중요한 조건, 실행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스마트 팩토리든 AI든 설명할 때 인바디 이야기를 하거든요. 브랜드 이름 이야기해도 되나요? 예전에 20년, 30년 전에는 우리가 얘가 육상을 하든, 아니면 다른 스포츠를 하든 체중계에 올라가가지고, 야, 살 빼라, 너 살 쪄가지고 운동을 하겠니? 막 이런 접근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스마트 체중계라는 거는 저희가, 마트 가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아이만 해도 체지방률이 얼마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저희가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그런 것들이 너무 간단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체중계로 나를 계량을 잘해서 내가 러닝머신을 더 타든 아니면 역기를 더 많이 들던 그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형태의 사업을 이어나가는 게 저는 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어쨌든 처음에는 제조업이 갖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잘 정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해주신 말씀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제조 AI는 결국 새로운 역할을 만들면서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과제도 여전히 많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단장님, 그러면 끝으로 정책 차원에서 이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면 좋을까요? 아까부터 사실은 다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책이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우리 중소기업과 같이 가야지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역할, 첫 번째, 지원해줘야지 되는 중소기업들이 있고, 두 번째는 동행해줘야지 될 중소기업이 있고, 세 번째는 정부가 선도해야지 될 그런 항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원해줘야지 될 때는 우리 오 대표님만 해도 사실 업력이 한 20년 넘게 이렇게 되셨고 굉장히 사실 탄탄하게 비즈니스를 해오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정부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바라봐줘야 돼요. 그리고 뭘 지원을 해드려야지 될지 계속 정책적으로 그 정책을 내놔야지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저희가 공부 많이 해서 또 많이 찾아뵙고 말씀 들어서 만들어내겠다. 두 번째 이제 동행입니다. 동행은 뭐냐면 AI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어느 정도 올라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하고는 저희는 이제 같이 가야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직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까 이제 대표의 역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하면서 배우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다 알고 하는 거는 다 그렇지는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분들하고는 같이 동행하면서 뭐 재정적으로 부족하면 재정적으로 지원해주고 기술적으로 부족하면 R&D로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선도입니다. 선도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우리 ICT,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선도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되고 요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 두 분께서 R&D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로드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R&D, 새로운 기술 이런 부분은 정부가 선도적으로 이제 끌고 가는 그런 영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이 세 분을 그냥 우리 자문위원으로 좀 모셔서 자주 얘기를 좀 드려야지 되겠어요? 제조 AI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잘 알아가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1부에서는 제조 AI가 단순히 자동화가 아니라 일자리와 경쟁력을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AI는 이미 세계 제조업의 판도를 좀 바꾸고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 중소기업들은 아직 출발선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2부에서는 중소기업들이 AI를 도입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정부의 지원과 사람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져야 될지 더 심도 있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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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